육소봉전기 고룡 원저 제20장 20. 칠선녀와 육소봉. 육소봉은 마차에 앉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앉아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싫어하는 일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다. 자네는 마차에서 한숨 자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야. 공손대낭을 찾아서 그녀를 상대하려면 육소봉도 김구령의 말에 일리가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왕자님이 화만로에게 탐복을 해서 그가 그곳에 며칠 머무를 수 있을 것이야. 왕부에서 그를 돌보니 나도 한층 안심이 되는군. 육소봉은 왕부의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왕을 위해서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 지금 그가 걱정하는 것은 그 자신이었다. 아주 강한 사람일지라도 이런 종류의 압력을 받는다면 반드시 미쳐버릴 것이다. 마차는 길 위에서 요동치며 아주 빨리 달리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생각을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 그는 너무 많은 일에 정신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은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 동이틀 무렵 마차는 작은 마을의 음식점 입구에 멈추었다. 새벽바람에는 뜨거운 콩국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다. 먹을 생각이 없겠지만 뜨거운 콩국이라도 마셔두어야 할 거야. 육소봉은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의 호의를 저버릴 수도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마차를 모는 사람과 말에게는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콩국집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다. 한 사람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릇을 들고 후룩후룩 뜨거운 콩국을 마시고 있었다. 불빛을 받은 그의 머리는 빛을 내고 있었다. 그는 중이었다. 이중은 네모난 얼굴에 큰 귀를 가진 아주 복스러운 얼굴이었지만 몸에 걸친 것은 아주 낡고 더러운 것이었다. 신고 있는 집신도 거의 바닥이 드러날 지경이었다. 그는 바로 노실화상이었다.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이상한 중을 보게 되자 육소봉의 얼굴에 삐죽 웃음이 나타났다. 노실화상, 요즘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나요? 노실화상은 그를 보고는 아주 놀란 듯 들고 있던 콩국을 엎질렀다. 육소봉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하는 모양을 보니 어제 저녁에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나를 보고 그렇게 놀라지는 않을 테니까. 노실화상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나는 처음으로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요?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나를 만나는 것이 뭐가 나쁜가요? 나는 적어도 당신을 대신해서 그 콩국값을 내줄 텐데. 노실화상이 말했다. 중이 콩국을 다 마시면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중은 동량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 콩국을 마셔버리고는 그는 몰래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육소봉이 그를 막아서서는 물었다. 내가 대신 값을 치러줄 필요가 없어도 나와 이야기나 좀 하지요. 구양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도 않을 텐데 왜 그리 급하게 가려고 하는 거요? 노실화상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자기에게는 조리정연하지만 남에게 밝혀 말할 수 없듯이 중이 육소봉을 만난 것은 수재가 군인을 만난 것보다 우습지요. 잡담을 하는 것은 중에게 재수가 없는 것이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중이 뭐가 재수가 없나요? 노실화상이 대답했다. 중이 재수가 없지 않으면 저번에 어떻게 땅을 기어갔겠습니까? 육소봉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오늘은 당신을 기어가게 하지 않겠다고 내가 보장합니다. 노실화상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기어가지는 않아도 더욱 재수가 없을 거예요. 중에게는 만나기 두려운 사람이 둘이 있는데 오늘 하필이면 그중 한 사람을 만났군요. 다른 한 사람은 누군가요? 얘기해도 당신은 절대로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해주시지요. 노실화상은 머뭇거리다가는 결국 말했다. 내가 말하려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중이 알고 있는 여인이 정말 적지 않군요. 여인이 알고 있는 중도 적지 않아요. 구양정 말인가요? 노실화상이 대답했다. 구양정이 아니라 공손입니다. 공손?
육소봉은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다. 공손대왕이라고요? 노실화상도 놀라서 물었다. 당신이 어떻게 그녀를 알지요? 당신도 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어요? 육소봉은 소리를 지르며 물었다. 당신이 그녀를 알고 있어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요? 노실화상이 물었다. 왜 묻는 거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를 찾아서 계산할 것이 있어요. 노실화상이 그를 보고는 갑자기 크게 웃었다. 허리를 잡고 웃으며 갑자기 육소봉의 곁에서 미끄러져 가버리고는 멀리 떨어져서 웃고 있었다. 그러나 육소봉은 이번에는 보내지 않기로 작정하고 몸을 날려 그를 막았다. 당신은 왜 웃지요? 노실화상이 말했다. 중은 웃고 싶다고 느끼면 웃지요. 중은 원래 바보스러우니까요. 이 일이 뭐가 우스운 것이지요? 당신은 왜 이를 끝까지 캐고 따져서 진상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지요? 중의 머리를 부수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겠습니다. 그는 매우 진지하게 말했고 노실화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중은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중의 머리를 부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뭐가 우습다는 것인가요? 첫째로 당신은 그녀를 찾을 수 없고 둘째로 그녀를 찾아도 때릴 수 없으며 셋째로 그녀를 때린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당신이 막상 그녀를 본다면 때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히려 그녀가 몇 대 때려주기를 바랄지도 모르지요. 그녀가 아름답다는 얘기입니까? 무림에는 4명의 미인이 있는데 당신은 그녀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들이 아름답다고 느끼십니까? 미인은 당연히 아름답지요. 공손대왕은 4사람을 모두 합친 것보다 10배는 더 아름답지요. 육소봉이 물었다. 본 적이 있습니까? 노실화상이 한숨을 쉬며 쓴웃음을 지었다. 나무아미타불 다시는 중이 그녀를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중은 머리가 10개가 있다 해도 다 부서져 버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가 모른다면 모르는 것이었다. 노실화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육소봉이 물었다. 당신은 지난번에 어디서 그녀를 보았습니까? 노실화상이 대답했다. 당신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노실화상이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육소봉이 만약 그의 머리를 부순다고 해도 소용없다. 육소봉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망스러운 듯 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사실 중은 하나의 머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노실화상은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왜냐하면 중은 중이기 때문이지요. 그는 허리가 휘어져라 크게 웃었다. 노실화상은 약이 올랐다. 육소봉이 일부러 그를 놀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화가 났다. 김구령은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노실화상이 갑자기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중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바보 같은 말을 당신에게 해야겠습니다. 육소봉은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말하시지요. 당신들 보아하니 모두 얼굴에 불운이 있어요.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머리가 부서질 것입니다. 맹위는 하나의 머리만을 가지고 있는데 삼두사라고 불린다. 9명의 뛰어난 포리 중에서 그의 솜씨가 가장 뛰어나서 가장 흉악하다는 범인이라도 상대할 수가 있다. 삼두사는 새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김구령을 대할 때 그의 태도는 공손하고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있는 것이 온화하기 그지없었다. 육소봉은 이런 사람이 어두운 방에서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고 주리를 튼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두들 편안할 수가 있는 것이다. 김구령을 대신해서 말을 모는 노소와도 같은 포리이다. 마차가 성에 들어가자 그곳에 포리가 나와서 그들을 맞아서는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이다. 이곳은 번화가이다. 대다수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 변하지 않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범죄 사건은 아주 적은 것 같다. 맹위는 길가의 찻집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뒤쪽의 골목 안에 있는 작은 집이었다. 준수한 젊은이가 새를 내놓았는데 1년치를 선대했습니다. 당신은 안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는 아무도 오고 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이 공손대낭보다 빨리 온 것 같았다. 그녀는 상황을 죽이고 시간을 지체한 것 같았고 게다가 설빙은 상처를 입고 있었다. 김구령은 명령을 내렸다. 당신의 부하들 중에서 두드러지는 자들은 모두 여기저기로 내보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시오. 맹이가 말했다. 우리들은 행동을 매우 조심스럽게 합니다. 여기에 있는 부하들도 모두 변장을 했습니다. 김구령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변장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지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나요? 육소봉도 한눈에 찻집 안의 점원, 골목 맞은편에 과일 파는 상인, 길가의 점쟁이, 7, 8명의 찻집 손님이 모두 변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행동거지가 모두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고 얼굴 표정이나 신경이, 눈썰미가 있는 사람을 속이기엔 역부족이었다. 맹이가 말했다. 내가 가서 그들을 가라고 하겠습니다. 골목 입구 처마 아래에는 온몸에 옴이 있고 손에는 깨진 토기 사발을 들고 있는 대머리 거지가 있었다. 맹이가 다가갔을 때 그는 토기 사발을 내밀며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발길질만 당했다. 잠깐 사이에 그들 변장한 포리들은 모두 흩어져 버리고 맹이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를 수 있도록 2명을 남겨두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골목 입구 맞은편에 자리 잡은 상인이었다. 그는 그곳에 물건을 버려놓은 사람으로만 보일 뿐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가? 김구령이 그 대머리 거지를 보고는 말했다. 성웅이 요즘 들어서 정말 좋아졌어. 자네가 그를 잘 가르치면 뛰어난 사람이 될 거야. 육소봉은 그제서야 겨우 온몸에 옴이 있는 거지가 바로 그들 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지금은 술시도 안 되었다. 7월의 낮은 비교적 길다. 집 안에는 아직 등불을 밝히지 않았고 노을이 창 밖에서 들어와 방 안의 먼지를 비추고 있었다. 이곳은 정말로 사람들의 왕래가 없었던 곳 같았다. 방 안의 장식도 양성과 차이가 없었다. 괴짝에는 연함은 벌의 각양각색의 옷이 있었고 탁자 위에는 거울이, 옆에는 작은 침대가 있어 특별한 곳을 볼 수가 없었고 미심쩍은 구석을 찾기도 힘들었다. 그들은 짐을 다 쌌다. 김구령은 뒷짐을 지고 사방을 왔다 갔다 하다가는 갑자기 몸을 날려들 뽀 위에 올라갔다.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뛰어내려왔다. 뜻밖에도 맹이가 부엌에서 환호를 질렀다. 여기에 있다니. 그는 손에 나무 상자를 들고 나타났다. 김구령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것을 어디서 찾았나? 부뚜막에서요. 그곳은 물건을 숨기기에 정말 좋은 곳이다. 그곳에 숨기는 물건이라면 비밀이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김구령이 열어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육소봉이 그를 말렸다. 상자 안에 위험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김구령은 손으로 상자를 들어보고는 웃으며 말했다. 이 상자는 매우 가벼워요. 만약 암기가 장치되어 있다면 이것보다는 무거울 거예요. 그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10년 전에 이미 수십 번은 죽었을 것이다. 육소봉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암기는 금속일 텐데 한 손에 들 수 있는 무게는 아닐 것이다. 상자는 따로 자물쇠가 없어서 김구령은 조각이 되어 있는 나무 뚜껑을 쉽게 열 수 있었다. 갑자기 옅고 붉은 연기가 사방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김구령이 숨을 쉬지 않으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그는 급하게 밖으로 나가려다가 퍽 소리를 내며 괴짝에 부딪혀서는 넘어져 버렸다. 상자 안에는 암기가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 역할을 하는 공기주머니를 찔러서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도경기를 즉시 내뿜는 방식이었다. 김구령이 아무리 사려가 깊은 사람이라 하여도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바닥에 넘어져 힘이 빠지고 얼굴색이 무섭도록 창백해졌으며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조금 전 머리를 괴짝에 부딪혔을 때 머리가 찢어진 것이었다. 당신들 두 사람 얼굴을 보아하니 재수가 없어 사흘이 지나기 전에 머리가 맞아서 깨질 것입니다. 노실화상이 말한 것이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었다. 육소봉은 호흡을 멈추고 손바닥을 휘둘러 도경기를 흩어버리며 노실화상이 한 말을 생각했다. 그러자 갑자기 오한이 났다. 맹위는 벌써 도망을 가서 도경기가 흩어지는 것을 보고는 코를 움켜쥐고 마지못해 들어왔다. 이때 육소봉은 김구령을 부축하고 있었는데 그의 심장은 가늘게 뛰고 있었다.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맹위가 그 상자를 들었는데 그는 김구령보다는 상자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상자는 비어 있었는데 그는 한참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여기에 있었군. 비밀은 상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자 뚜껑에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각된 뚜껑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유교아토 피의장귀. 풋내기와 오래 사귀려 했더니만 저 세상으로 이미 가버려 오질 않겠구나. 갈수록 분명한 것은 공손대낭은 다른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방법으로 소식을 전달하는 것을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한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었는데 물건을 아토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았다. 왜냐하면 아토는 이미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소식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하나? 아토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아토가 누구인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맹위는 얼굴을 찌푸리며 한참을 생각하다가는 중얼거렸다. 아토라고? 정말 그 아토를 말하는 건가? 육소봉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당신이 아토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맹위가 말했다. 전에 골목 입구에서 구걸하던 문둥이를 사람들이 모두 아토라고 불렀지요. 육소봉이 물었다. 지금은요? 맹위가 말했다. 나는 그를 성웅이라고 부르지요.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내쫓아버렸어요. 육소봉이 말했다. 빨리 가서 그를 찾아와요. 맹위는 즉시 나갔다. 육소봉이 또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요. 맹위가 뒤를 돌아보았다. 육소봉이 물었다. 그는 당신이 왜 그를 쫓아버렸는지 알고 있나요? 맹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그에게 여기서는 구걸하지 말라고 했어요. 포리가 거지 하나를 쫓아버리는 것에는 어떤 이유도 필요하지 않았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를 찾는 즉시 나에게 알려주어야 해요. 절대로 그가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맹위가 말했다. 예, 그를 찾는 즉시 돌아오겠습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여기로 돌아올 필요는 없어요. 나는 지금 김구령을 데리고 식영묵을 찾아갈 것입니다. 소식이 있으면 그곳으로 오시오. 식영묵은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여서 맹위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부딪힌 곳에 가루를 고르게 뿌리라고 하시오. 맹위가 대답했다. 예. 육소봉이 말했다. 상자는 원래 있던 곳에 두시오. 예. 송홍은 여기를 떠났을 테니 다른 사람에게 골목 입구를 지키게 하고 이웃 병원에도 사람을 남겨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색이 발견되면 즉시 나에게 알리도록 하시오. 예. 그는 육소봉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서 있었다.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면 더 말하라는 뜻 같았다. 그러나 그가 문으로 걸어갈 때는 결국에는 고개를 돌려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육대협이 육선문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 아이나 돌보아야겠습니다. 육소봉은 이 일을 잘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었다. 김구령이 정신을 차렸다고 하여도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도사가 아니었다. 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는데 식용묵이 없는 것이었다. 이 명의는 자부심이 대단해서 왕진을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화옥헌의 주인은 예외였다. 화일범의 눈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았고 공연히 가슴이 울렁거리며 불안해하는 증세까지 얻어서 계속 잃어버린 명화에 대해서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물건들을 가만히 놔두지 못하는 것일까? 그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 지금 맹위에게 다시 연락할 방법은 없었다. 육소봉은 식용묵의 사랑방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상한 일은 그의 머리가 아주 맑아졌다는 것이었다. 그는 갑자기 많은 일이 생각났다. 생각난 잡다한 일들은 한 번도 생각지 않은 일들이었다. 이때 맹위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아토는 집에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도 집이 있나요? 구걸은 해도 사람입니다. 강아지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토의 집이라는 것은 정말로 굴에 지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폐기해버린 벽돌 굽는 가마였는데 사방에 구멍이 나 있어 창문 노릇을 하고 있었다. 날씨는 매우 더워 창문에 있는 부서진 나무들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았다. 안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다. 아토가 안에 있나요? 있습니다. 그는 술항아리 하나를 가지고 갔는데 지금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를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옆을 지나간 사람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은이였습니다. 붉은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 마치 벼슬아치처럼 꾸미고 있었습니다. 말을 끝마치고 오래지 않아 붉은 모자를 쓴 벼슬아치가 손에 누런 보따리를 들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비탈을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사방을 둘러보더니 아토의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들이 나무 위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육소봉과 맹위를 보지 못했다. 맹위가 소리 죽여 물었다. 지금 들어가서 잡을까요? 육소봉이 즉시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우리가 잡아야 할 사람은 그가 아닙니다. 맹위는 잘 알 수가 있었다. 당신은 그를 쫓아가서 그 수하대도를 찾으려는 것이군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맹위가 물었다. 상자에 남겨진 말은 그를 돌아가게 하라는 것이었는데 당신은 그가 공손대낭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보따리는 반드시 그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지금 그녀는 자기의 안식처에 돌아가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토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공손대낭이야 두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맹위는 진정하고 잠시 기다리니 그 붉은 모자를 쓴 벼슬아치가 거들먹거리며 걸어 나오는 것이었다. 입으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산비탈을 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는 임무를 마치고 가뿐하기 그지없는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의 등불이 꺼지고 아토가 걸어 나왔다. 부서진 나무판으로 문을 걸어 잠궜다. 그는 등에 2개의 찢어진 마대를 쥐고 있었는데 누런 보따리도 그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육소봉이 말했다. 내가 그를 살펴볼 테니 당신은 돌아가서 김노총을 돌보시오. 맹위가 말했다. 당신 혼자서는 위험하지. 육소봉이 그의 어깨를 치며 말했다. 안심하세요. 나는 죽지 않아요. 달은 아직 둥그렇고 달빛은 온 천하를 비추고 있었다. 저녁 바람에는 가을 기색이 조금 담겨 있었다. 정말 걷기에 좋은 날씨였다. 아토는 탈 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마차를 타지 않았다. 유유자적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급할 게 없는 것 같았다. 육소봉은 마음을 차분히 하고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다. 다행히 밤이 깊어서 길에는 나다니는 사람이 없었다. 2사람이, 한 사람은 앞에서 한 사람은 뒤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토는 때로는 시조를 읊조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크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면서 걸었는데 그 걸음걸이가 점점 느려지는 것이었다. 육소봉은 채찍을 찾아서 뒤에서 그를 재촉하고 싶을 지경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별이 드물어지고 달이 졌다.
아토는 빨리 걷기는커녕 나무 등거를 찾아서는 그 아래에 앉아 마대를 열어서 반마리에 구운 오리와 술 한 병을 꺼내었다. 그리고는 길가에 앉아서 먹고 마시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육소봉은 한숨을 쉬며 멀리 나무를 찾아서 숨어서 기다리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갑자기 배가 몹시 고픈 것을 깨달았다. 이틀 동안 그는 한 끼의 밥도 제대로 먹지를 못한 것이다. 그는 먹을 생각이 없어서 먹지 않았는데 지금은 먹을 수도 없게 되었다. 아토는 오리의 다리를 뜯어서는 한 입 베어물고는 술을 한 모금 마셨다. 불현듯 한숨을 쉬더니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정말 재미가 없군. 지금 만약 나와 같이 술을 마실 사람이 있다면 좋을 텐데. 육소봉은 정말로 먹고 싶었지만 옆에서 그를 노려볼 수밖에 없었다. 아토가 다 먹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지에다 기름 묻은 손을 닦더니 다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육소봉은 다리 하나만 없어진 반마리의 오리를 발견하였다. 거의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땅에 버린 것이었다. 이 거지는 조금도 절약할 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는 정말로 배가 고픈 것이 아니었고 육소봉이 오히려 배가 고팠다. 그는 참지 못하고 땅에서 반마리의 오리를 주워 조사를 할 정도로 배가 고팠다. 그러나 그는 참을 수가 있었다. 아토의 몸에 있는 옴을 생각하니 굶어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걸어가고 있으니 날이 밝아왔다. 7월의 밤은 비교적 짧았다. 갑자기 태양이 떠올랐고 길가에는 조금씩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토는 갑자기 길에서 광분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냄새나는 거지라면 길가에서 미쳐 날뛰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나뒹굴어도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육소봉이 어떻게 그처럼 길에서 마구 뛰어다닐 수가 있겠는가?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 걸었다. 미쳐 날뛰는 아토의 걸음이 오히려 느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길가에 아무도 없을 때 그가 걷는 것은 거북이보다 더 느렸다. 길가에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는 화살을 맞은 토끼처럼 뛰어가는 것이었다. 육소봉은 이 사람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갑자기 알게 되었고 이런 사람을 감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다행히 아토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게다가 벌써 지쳤는지 피곤한 기색을 나타내며 훌쩍 돼지먹이를 싣고 가는 수레에 올라가서는 위에 누워서 한숨 자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마차를 모는 사람이 고개를 돌려 그를 노려보았지만 굳이 내리라고 하지는 않았다. 육소봉은 한숨을 쉬며 이 거지가 길을 가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3년을 국어를 하면 황제가 되라고 해도 귀찮아한다는 말이 이상하지가 않았다. 태양이 점점 떠오르고 아토는 눈을 감고 정말로 잠이 든 것 같았다. 육소봉의 몸에서는 땀이 나기 시작하였고 덥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느껴졌지만 오히려 멈출 수가 없었다. 공손대낭을 찾으려고 긴장하면서 또 이 사람을 감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길가에서 차가운 술이나 고기를 파는 사람을 만난다면 운이 좋을 텐데. 가엾게도 육소봉의 운은 좋지 못한지 길에는 떡을 파는 사람조차도 없었다. 원래 영남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어서 먹으려면 편안한 곳을 찾아 앉아서 먹었다. 길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이었다. 육소봉은 배가 고팠다. 길 양편에는 기름진들이 있었다. 산이 한 바퀴 휘감고 있는 곳에 이르자 아토가 갑자기 마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산기슭을 기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산 위에는 나무가 지푸르러서 약간은 시원하였다. 아토는 마차에서 잠시 잠을 자서 그런지 힘이 나는 것 같았다. 육소봉도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불현듯 이 냄새나는 거지의 다리가 튼튼할 뿐만 아니라 내공까지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다행히 산은 그리 높지 않았고 아토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목적지에 다 왔다는 것이기도 했다. 공손대낭의 비밀 근거지가
이 산 위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런 산 속에 보이지 않는 집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산길은 매우 험했다. 산 정상에 오르자 갑자기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는 것이었다. 양고기 삶는 냄새 같았다. 위쪽에 사람 사는 집이 있는 것이 분명히 공손대낭의 집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육소봉이 틀렸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위쪽에는 집이 없었고 한 무리의 거지들이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아토가 올라가자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정말 운이 좋군. 조금 전에 우리들이 산 아래에서 살찐 양을 훔쳐가지고 왔지. 여기서 목구멍에 때를 벗기고 있는데 자네가 이렇게 올라오다니. 자, 어서 와서 먹어보게나. 아토는 크게 웃으며 걸어갔다. 며칠 동안 나는 정말로 먹을 복이 있나 봐. 어디를 가든 푸짐하게 먹을 것이 있거든. 육소봉은 눈을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당연히 이 거지무리에 뒤섞일 수가 없었다. 양을 훔쳐서 먹는 사람들이 그를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는 얼른 바위 뒤에 숨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위가 아픈 것 같았다. 그는 어제 저녁에 그 반마리의 구운 오리를 먹을 것을 하고 약간의 후회를 하기 시작했다. 아토는 이 거지들과 금방 친해진 것 같았고 다들 떠들고 웃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신성 같았다. 육소봉은 오히려 18층의 지옥에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살아오면서 이런 벌을 받기는 처음이었다. 지금에서야 그는 배고픈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었다. 가능하다면 눈 딱 감고 먹었으면 그지없이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이 거지들 속에는 공손대낭의 부하가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여기서 아토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육소봉은 조금도 긴장을 풀 수가 없었고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에 아토가 누런 보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그 사람이 공손대낭에게 전해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치른 벌은 모두가 무위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그들이 다 먹기를 기다리고는 아토는 그들을 향해 노래를 부르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산을 내려갔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 산에 올라온 것이었을까? 육소봉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가 누런 보따리를 다른 사람에게 벌써 넘겨준 것은 아닐까? 내가 왜 보지 못했을까? 아토만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산허리에 와서야 아토는 멈추어서 뒤쪽의 마대에서 누런 보따리를 꺼내어 살펴보고는 다시 집어넣었다. 그리곤 중얼중얼 웃으며 말했다. 다행히 그 양도둑들에게 물건을 뺏기지 않았어. 그렇지 않았다면 내 머리가 무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이 누런 보따리에는 도대체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 육소봉은 보지 않았으니 당연히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어찌되었든 물건은 아직 아토의 손에 있고 게다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니 그가 직접 공손대낭에게 건네줄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육소봉이 당한 그 벌이 아직은 손해가 아닌 것이었다. 가장 손해스러운 일은 아토가 또다시 산을 내려가서 원래의 길로 가는 것이었다. 그는 분명히 산에 양고기를 먹으러 올라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그는 뒤를 쫓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일부러 행적을 감추려고 한 것이었나? 아닐 것이다. 그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만약 뒤쫓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면 절대로 원래 가던 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육소봉은 자기가 절대로 상대에게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비록 그가 이틀 동안 굶기는 했지만 행동하는 것은 절대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내공이 세상에서 5손가락 안에 든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한 사람이 비밀스러운 중요한 임무가 있다면 뒤에서 누가 쫓아오든 아니든 행동할 때에는 일부러 뭐가 뭔지 알 수 없도록 잔꾀를 부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해석하고는 육소봉은 만족을 하고 있었다. 산을 내려오고 나서 아토의 행동은 극히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1시간 정도를 더 걷고 나서
그는 곧장 성으로 들어갔다. 성에서 두 겹으로 둘러싸여 있는 음식점으로 들어가서는 뒷문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몸을 돌려서 골목으로 들어갔다. 골목에는 문이 하나 있었다. 어느 커다란 집의 정원으로 통하는 견문이었다. 그는 자기 집을 들어가는 것처럼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들어갔고 정원 안의 길도 익숙한 것 같았다. 여러 번을 방향을 틀어서 꽃밭을 빠져나가서는 작은 다리를 건너서 연못 옆에 있는 작은 누각에 도착했다. 누각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다. 육소봉은 지금이 벌써 황혼 무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황혼이었고 석양이 고운 시간이었다. 작은 누각의 등불은 빛을 내고 있었지만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이 맞아주는 아이조차 없는 것 같았다. 아토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누각으로 올라갔다. 누각의 아름다운 방에 들어갔는데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탁자에는 술과 안주가 잘 차려져 있었다. 정말로 그는 먹을 복이 많구나. 어디를 가든지 항상 좋은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아무도 없는데 탁자에는 8쌍의 젓가락과 술잔이 놓여져 있었다. 아토는 앉아서는 젓가락으로 닭고기를 집더니 혼자 고개를 흔들고 나서 내려놓았다. 뒤쪽의 마대에서 누런 보따리를 꺼내어 탁자에 올려놓고는 중얼거렸다. 이번에도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하리라 생각지 못했군.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다. 기다리는 것은 누구일까? 그 중에 공손대낭이 있을까? 작은 누각 맞은편에는 짙고 음습한 큰 은행나무가 있었다. 누각의 창문과 마주보고 있었다. 육소봉은 도마뱀처럼 나무 뒤쪽으로 기어 올라가서는 가장 무성해서 숨기에 좋은 나뭇가지를 찾았다. 하늘이 더욱 어두워져서 사람이 창밖으로 내다보아도 절대로 그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아토는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아 다시는 꿰매 넘어가지 않아도 될 듯했다. 육소봉은 마음을 편하게 하는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다. 갑자기 옷이 바람에 날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의 그림자가 제비처럼 나무 끝으로 들어왔다. 사뿐히 작은 누각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동작인가. 대단한 내공이군. 육소봉은 즉시 눈을 크게 뜨고 보았지만 그가 공손대낭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었다. 이 사람의 내공이 높기는 하지만 공손대낭에 비하면 차이가 있고 그와 비교를 해도 한참이나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 사람은 여인일 뿐만 아니라 나이도 40이나 되어 보였지만 우아한 자태를 하고 있었고 눈꼬리의 모습이 소녀보다 더 매력이 있었다. 그녀는 몸에 딱 붙는 짙은 자주색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누런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조금 전 그녀가 공중제비를 할 때 육소봉은 그녀의 발에 한 쌍의 붉은 신발이 신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 그녀도 자리에 앉아서는 아토를 향해 웃으며 입을 열었다. 또 당신이 가장 먼저 왔군요. 아토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남자들은 항상 손해를 본단 말이야. 항상 여인을 기다려야 하니. 이 말에 육소봉은 깊이 동의했다. 그는 이 아토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고 게다가 신분이 낮지도 않다고 여긴 것이 틀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자주색 옷을 입은 내공도 높고 신분도 좋아 보이는 여인이 온몸에 옴이 있고 골목에서 구걸하는 아토와 아무렇지도 않게 나란히 앉아있는 것이었다. 그도 무림의 고수인 건 아닐까? 육소봉은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무림의 고수 중에는 그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적어도 이 두 사람만 보더라도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인물들인 것이다. 바람 속으로 은방울 같은 웃음소리가 실려왔다. 사람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웃음소리는 벌써 도착한 것이다. 자주색 옷을 입은 여인이 말했다. 7째가 왔군. 말을 다 끝맺기도 전에 방에 한 사람이 늘어났다. 역시 여자였다. 까맣고 반지르르한 머리를 길게 따내리고 빛나는 눈동자와 흰 이를 가진 묘한 웃음으로 웃는 빨간 옷의 소녀 또한 손에는 누런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그는 먼저 아토를 향해 웃고는
자색 옷의 여인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둘째 언니 일찍 오셨군요. 자주색 옷의 여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손해를 본단 말이야. 항상 어린 아가씨들을 기다려야 하니. 붉은 옷의 소녀는 응구슬 같은 웃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당신이 언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의 편의를 봐주지는 않는 것만으로 감지덕지하는걸요. 자주색 옷의 여인이 그녀를 바라보고는 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다. 나는 정말로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웃는지 모르겠어.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웃음을 멈추지 않는 거야? 아토가 여유있게 말했다. 자신이 느끼기에 자기가 웃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지. 두 개의 보기 좋은 술버릇이 있는데 웃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할 거야. 붉은 옷의 소녀는 그를 흘겨보고 웃을 뿐만 아니라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육소봉은 지금에서야 이 자주색 옷의 여인이 둘째 언니라고 불리는 것을 알았다. 둘째라고? 공손인왕이란 말인가? 공손인왕이 벌써 왔다면 공손대왕은 조만간에 올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육소봉은 조금 마음이 놓였다. 그가 어떤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미 대가를 치른 것이었다. 게다가 이 붉은 옷의 소녀의 웃음소리는 듣는 사람을 유쾌하게 하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육소봉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녀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나와 내기해요. 이번에는 또 누가 가장 늦게 오는지 맞출 수 있겠어요? 둘째가 말했다. 당연히 셋째이지. 그녀는 얼굴을 씻는 데에만 1시간이나 걸리는걸. 그녀의 눈썹이 타버린다 해도 그녀는 급하지 않을 거야. 붉은 옷의 소녀가 박수를 치고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이번에도 반드시 그녀일 거예요. 갑자기 아래층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틀렸어. 이번에는 절대 그녀가 아니야. 말하는 목소리는 부드럽고 온화하기 그지없었다.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은 아주 느리게 걷고 있지만 육소봉은 그녀가 어떻게 작은 누각에 들어왔는지 보지 못했다. 붉은 옷의 소녀는 그녀를 보고 매우 놀라는 듯 했지만 곧 또다시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 기적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셋째 언니가 시간을 맞춰오다니. 셋째는 말하는 목소리가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태도도 아주 부드러웠고 웃는 것은 더욱 부드러웠다. 천천히 걸어 올라와서는 천천히 앉아서 천천히 손을 내밀어 누런 보따리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서야 조용히 숨을 돌리고는 말했다. 이번에 나는 늦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보다 빨리 왔어요. 붉은 옷의 소녀가 물었다. 정말이에요? 셋째가 대답했다. 나는 어제 저녁에 도착해서 아래층에서 잠을 잤지. 제일 먼저 올라와서 사람들을 놀래줄 속셈이었지. 붉은 옷의 소녀가 말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올라온 거예요? 셋째가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지. 붉은 옷의 소녀가 물었다. 무슨 일이죠? 셋째가 대답했다. 나는 머리를 빗어야 하고 또 세수도 해야 하고 또 옷도 입어야 하고 신도 신어야 하니까. 여기까지 듣고 있던 나무 위의 육소봉은 웃음을 참기가 힘들 지경이 되었다. 붉은 옷의 소녀는 허리를 잡고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대단한 일들이군요. 둘째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내가 말했었잖아. 그녀는 세수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아토가 갑자기 말했다. 나는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 붉은 옷의 소녀가 가로채서 물었다. 뭐가요? 아토가 말했다. 그녀는 매일 머리를 빗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신을 신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할 시간은 있나? 붉은 옷의 소녀는 겨우 웃음을 멈추고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 그녀가 시집을 가게 되면 아마 아이를 낳을 시간도 없을지도 몰라요. 이거야말로 정말 큰일이 아닌가요?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녀는 거의 넘어질 듯이 웃기 시작하였다. 셋째는 화를 내지도 않고 여전히 천천히 말했다.
나는 내가 아이를 낳을 시간이 아주 많다는 걸 알고 있어. 앞으로 너는 7, 80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야. 붉은 옷의 소녀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1년에 한 명씩 낳는다 해도 그렇게 많이는 낳지 못해요. 셋째가 말했다. 여러 명씩 낳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붉은 옷의 소녀가 말했다. 돼지나 한 번에 여러 마리의 새끼 돼지를 낳지요. 나는 돼지가 아니고. 이 말을 다 끝내지 않고 그녀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째는 참지 못하고 푸욱 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원래 너는 돼지가 아니었니? 빨리 계속해서 설명을 해봐.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붉은 옷의 소녀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좋아요. 넷째와 여섯째 언니가 아직 오지 않아서 당신들이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거라고요. 셋째가 물었다. 그 언니들이 오면 어떻게 되는데? 붉은 옷의 소녀가 말했다. 그녀들은 적어도 내가 말하는 것을 도와줄 거예요. 당신들 둘을 합쳐도 그들 반도 안 될 거예요. 바람이 한번 불어오더니 창 밖에서 3명의 사람이 제비처럼 날아들어왔다. 한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절대로 놀릴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어. 나는 그녀가 절대로 새끼 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붉은 옷의 소녀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 들었지요? 나는 넷째 언니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셋째가 물었다. 그녀가 새끼 돼지가 아니면 뭐야? 넷째가 말했다. 그녀는 작은 어미 닭에 지나지 않지. 붉은 옷의 소녀는 또다시 멍해져서는 말했다. 내가 작은 어미 닭이라고요? 넷째가 말했다. 만약 작은 어미 닭이 아니라면 어째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껄껄껄껄하는 웃음을 멈추지 않는 거야? 붉은 옷의 소녀는 웃지 않았다. 육소봉도 웃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온 3사람 중에서 그는 2사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당연히 강경하였다. 그녀는 뜻밖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녀들의 넷째 언니가 바로 구양정일이라고는 육소봉도 생각지 못한 것이었다. 그 사람이 일찍이 그를 애태웠던 명기 구양정이라니. 돈만을 제일로 여기고 조용한 것은 참지 못하는 구양정이라니. 구양정이 강경하와 같이 나타난 것을 보면 그녀의 내공도 강경하보다 아래는 아닌 것 같았다. 육소봉은 놀라서 거의 나무 아래로 떨어질 뻔하였다. 홍해자 조직에는 정말로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았다. 구양정과 강경하는 이 조직의 순회인 것 같았다. 탁자에 8쌍의 젓가락과 술잔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조직은 8명의 우두머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7명이 왔다. 이 자주색 옷의 여인이 둘째이고 세수를 1시간이나 한다는 이가 셋째이고 넷째는 구양정이고 다섯째는 강경하이고 여섯째는 파란 옷에 하얀 버선을 신고 머리를 박박 깎아버린 출가를 한 듯한 비구니인 것 같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웃음을 멈추지 않는 작은 어미 닭이 7째이다. 큰언니는? 공손대낭은 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온몸에 옴이 가득한 아토는 그녀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는 무엇이란 말인가? 7사람은 모두 앞에 누런 보따리를 하나씩 늘어놓고 앉아있다. 가장 윗자리가 비어있는데 공손대낭을 위해 남겨둔 것 같았다. 아토가 갑자기 물었다. 너희들 자매 6명은 이번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왔지? 먼저 내게 보여주지 그래. 붉은 옷의 소녀가 가로채어서 말했다. 당연히 괜찮지요. 셋째 언니가 가장 먼저 왔으니 그녀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먼저 볼까요? 셋째는 반대도 하지 않고 거절도 하지 않았다. 다만 꾸물거리며 보따리에 매듭을 풀기 시작하였다. 그녀의 보따리는 3겹으로 매듭이 지어 있었는데 좋기 차 반잔은 마실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하나의 매듭을 풀었다. 둘째가 한숨을 쉬며 쓴웃음을 지었다. 너희들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 먼저 내 것을 보자고. 육소봉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떴다. 이들 신비한 보따리에는 도대체 무슨 물건들이 들어있는 것일까? 그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는 정말 누구보다도 그것이 궁금했다.
다행히 이 둘째의 동작은 그리 늦지 않았고 빨리 보따리를 풀었다. 속에는 7, 80개의 크고 작은 통장이 있었다. 둘째가 말했다. 석 달을 넘게 쉬어서 올해 나의 수학은 그리 좋지 않아. 그래서 각지의 전장을 다 합쳐도 180만 냥밖에 되지 않아. 그렇지만 내년에는 2배로 만들 자신 있어. 1년에 180만 냥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수학이 좋지 않다니. 육소봉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는 정말로 이 둘째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가장 큰 도둑 무리의 수입도 그녀의 반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강도의 수입보다 훨씬 더 좋은 장사가 무엇인지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셋째가 가볍게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정말 180만 냥이라니 올해 우리들의 지출을 줄여야겠어요. 둘째가 말했다. 너는? 올해 너의 수학은 어때? 셋째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괜찮은 편이에요. 요즘엔 코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나 봐요. 코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체면을 차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말은 육소봉은 이해할 수가 있었지만 체면을 차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저금과 그녀의 수학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 점을 육소봉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셋째가 보따리에 매듭을 다 풀자 안에는 또 한 겹의 방스포가 있었다. 그녀가 다시 이 방스포를 풀자 안에는 또 한 겹의 붉은 비단이 있었다. 붉은 비단 안에 쌓여 있는 것은 놀랍게도 7, 80개나 되는 여러 가지의 코였다. 그것은 사람의 코인 것이다. 육소봉은 거의 나무에서 떨어질 뻔하였다. 이 온화하고 우아하고 걸으면서 개미라도 밟아 죽일까 걱정할 것 같은 여인이 자기 손으로 7, 80명의 코를 직접 베었다는 말인가? 셋째가 한껏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정말로 코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아예 그들의 코를 베어버렸어요. 붉은 옷의 소녀가 손뼉을 치며 웃었다.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군요. 셋째가 말했다. 내년엔 이 방법을 쓰지 않을 거야. 붉은 옷의 소녀가 물었다. 어떤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셋째가 말했다. 내년에 혀를 자르려고 해. 붉은 옷의 소녀가 물었다. 혀를 자른다고요? 왜 하필 혀를 잘라야 하지요? 셋째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말했다. 요즘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다고 느끼고 있거든. 붉은 옷의 소녀가 혀를 내밀고는 은방울 같은 웃음을 웃었다. 내가 당신을 몰랐다면 나는 당신이 이렇게 마음이 독하고 하는 짓 또한 악랄한 사람인 걸 믿지 못했을 거예요. 셋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너를 때려 죽이지는 않겠지만 잘하면 너의 혀를 잘라줄 수 있겠구나. 붉은 옷의 소녀는 내밀었던 혀를 집어넣고는 입을 꼭 다물었다. 그녀를 다시 바라보지도 못할 것 같았다. 세수를 1시간이나 한다는 여인은 사람의 코를 베어버리거나 사람의 혀를 잘라버리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솜씨가 결코 느리지 않았다. 구양정이 갑자기 물었다. 이 안에서 가장 큰 코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요? 셋째가 물었다. 너는 알 수 있니? 구양정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코가 큰 남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많거든요. 둘째가 웃으며 욕을 했다. 이 계집아이는 그런 곳에서 섞여 인연을 잇더니만 갈수록 마음은 검어지고 얼굴도 두꺼워지는군. 구양정이 낄낄거리며 웃으며 말했다. 둘째 언니는 경험이 있어요. 코 큰 남자가 어떤 점이 좋은지 잘 알고 있는 게 분명하군요. 셋째가 말했다. 그러나 가엾게도 코가 가장 큰 사람이 지금은 코가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는걸? 구양정이 물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보세요. 셋째가 말했다. 단천성이야. 이 이름을 듣고 육소봉은 또 한 번 놀랐다.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고 그를 본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진삼산 단천성은 코가 클 뿐만 아니라 혈기도 대단하고 노련한 사람이었다. 누구라도 그의 코를 베어내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붉은 옷의 소녀는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더니 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올해 우리들은 예년처럼 모두들 마음껏 먹고 마실 걸 준비해야 하지 않나요? 둘째가 말했다. 그것은 우리들의 오래된 관례이니 당연히 변하지 않지. 붉은 옷의 소녀가 말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시작하지 않는 거죠? 우리들은 여기에 다 와 있는데. 육소봉의 마음은 더욱 침착해졌다. 지금 사람들이 다 온 거라고. 그렇다면 공손대왕은 오늘 오지 않는다는 말인가? 둘째가 말했다. 누가 다 왔다고 그랬어? 너는 자리 하나가 비어 있는 게 보이지 않니? 붉은 옷의 소녀가 물었다. 누가 아직 오지 않았나요? 둘째가 웃으며 말했다. 듣기로 큰언니가 너를 대신해서 8째를 찾은 것 같던데. 붉은 옷의 소녀도 웃었다. 지금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렇담 앞으로 당신들이 나를 괴롭히면 나는 그녀를 괴롭힐 거예요. 아토가 갑자기 말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녀는 오늘 올 수가 없어. 둘째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왜죠? 그녀가 올 생각이 없는 것인가요? 아토가 말했다. 그녀는 오고 싶지만 올 수가 없어. 둘째가 말했다. 누군가가 그녀가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군요. 아토가 고개를 끄덕였다. 붉은 옷의 소녀가 또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그녀가 올 수 없다면 지금 우리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토가 말했다. 손님 한 분을 기다리고 있지. 붉은 옷의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럼 지금 우리들은 그분을 기다리는 거군요? 아토가 말했다. 그래. 붉은 옷의 소녀가 물었다. 그의 주량은 어떤가요? 아토가 대답했다. 듣기로는 괜찮다고 하더군. 붉은 옷의 소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의 주량이 어떻든지 오늘 그가 정말로 온다면 나는 그가 들어오면 쫓아버리고 말겠어요. 둘째가 눈에 빛을 내며 말했다. 보아하니 그는 술을 잘 마실 뿐 아니라 담력도 아주 커야 되겠어.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놀라 달아나겠는걸? 붉은 옷의 소녀도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그의 담력은 크지 않나요? 아토가 말했다. 그는 아직 도망가지 않았어. 붉은 옷의 소녀가 웃으며 말했다. 아직 도망가지 않았다면 왜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그 사람은 들어와서 술 마시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 밖에서 바람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나 보군요. 아토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이미 하루 종일 바람을 마셨어. 지금은 더 이상 마실 필요도 없을 만큼 충분할 거야. 창밖의 나무 위에서 어떤 사람의 탄식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정말로 충분히 마셨어요. 육소봉은 탄식하며 바람같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일찍부터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 7사람은 그들의 창밖, 나무에 사람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육소봉은 갑자기 숨어서 바람을 마신 것이 정말로 바보 같은 짓으로 여겨졌다. 그는 자기가 점점 더 바보 같아지는 걸 느꼈다. 그러나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 어떤 바보도 절대로 눈썹이 4조각으로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붉은 옷의 소녀가 그를 보고는 갑자기 손뼉을 치고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당신은 4조각의 눈썹을 가진 그 바보 같은 육소봉이지요.